어제 코스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떠나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강세 기록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좀처럼 하락하는 업종 찾기가 쉽지 않은 오랜만에 펼쳐진 반가운 장세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주의 탄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주가 간밤에 또 올라가면서 나흘간 연속으로 랠리 펼쳐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더 특징을 뽑아보자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평소 같았으면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내 증시 열어봤겠지만요. 오늘은 마음 한편이 살짝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BOJ라고 하는 큰 불확실성 앞두고 아시아 증시가 명절을 끼고 쉬어가기 때문일 텐데요.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봤을 때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양시장에 명절을 앞둔 경계 시그널이 딱 펼쳐졌습니다.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발길을 돌려주나 했지만 또 떠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3,144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1,578억 원 그리고 기관이 1,064억 원을 각각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양시장에서 정말 힘써줬던 동학개미들이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정반대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 사들이고 있습니다. 1,50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사이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5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84억 원을 각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반도체주 오늘 조정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어제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만큼은 어제 또 외면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살짝 불안한 모습입니다. 65,100원 곧 더 내려가지 않을까 밑으로 온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종가 기록하기 직전에 차트 열어보니까 장중 17만 원 위에서 거래되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현재는 조정받아가면서 4,500원 빠졌습니다. 16만 4,3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불기둥 계속 연이어 그려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40만 원 선에 아직 지켜주고 있기는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위권 종가 기록한 것들 보면 혼자 하락세 그려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세 탄력 받았습니다. 7,000원 뛰면서 97만 8천원의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 모두 강세 흐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다시 23만 원 위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강세 탄력 받았는데요.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아직은 1% 아래로 잡히고 있습니다. 19만 4천 원에서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데요. 자가면역 치료제, 이 셀트리온의 자사의 자가면역 치료제가 호주에서 점유율 20%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꽤 크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아는 현대와 함께 올라가면서 다시 10만 원 위에서 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최근 많이 떨어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10위권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요. 오늘 KB금융 다시 한번 강세 탄력 받아가면서 9위 자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8만 원대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36만 4천 원의 시세 나오면서 1% 넘게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함께 볼까요? 알테오젠 현재 1% 강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대장주를 탄탄히 지켜내고 있고요. 장중에 32만 원 그 위까지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품목 허가를 이번에 식약처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보합권에 계속 머물고 있고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했었죠. 어제 HLB 빨간불로 마감하더니 오늘은 또 다시 하락세로
바꿨습니다. 1,400원 빠지면서 86,800원의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아랑 에코프로 서로 형제지간이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엔캠은 17만 7,200원의 시세 나옵니다. 2% 낙폭 그려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나 싶더니 3거래일 연속으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6위로 밀렸는데 그래도 추석 전까지는 좀 이렇게 상승하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 크게 잡히진 않으니까요. 추세 전환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소폭 밀리고 있고요. 휴젤은 올라갑니다. 2% 뛰면서 25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리가켄바이오하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해서 코스닥 시총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현재 리가켄바이오와 셀트리온 제약은 떨어지고 있지만 삼천당 제약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0원 뛰면서 13만 3,30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영풍그룹과 손잡고 이번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개 매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 매수 단가는 주당 66만 원인데 현재 시세는 그 이상 뿜어내고 있습니다. 67만 2천 원에서 거래되면서 20% 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에 예상되는 총 투입금, 국내 공개 매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고려아연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제가 자막을 살짝 잘못 달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자막 신경 쓰지 않고 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일간 미국 휴스턴에서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라고 하는 가스텍 2024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참관객이 방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HD 현대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서 탈탄소 그리고 디지털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HD 현대로 시작하는 주가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HD 현대마린과 HD 현대미포의 주가가 가장 크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9% 넘게 급등 흐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8,530원에 매매가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오프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오늘 이 주제 꼭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명절 하면 잘 못 봤던 사촌 그리고 친척들이 한가운데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전도 붙여가는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명절 하면 장거리 여행도 생각나죠. 공항 또는 휴게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나는데 투자 포인트와 함께 조금 더 명절날 마음 편하게 보내려면 오늘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지 그 대응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 3가지 종목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와 대한항공 그리고 SKC 소식인데요. 2분기에 아쉬운 실적 보여줬었던 삼성 SDI 3분기 실적도 살짝 위태롭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리포트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제도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 항공주 살짝 다뤘었는데 정말 살짝 다뤘잖아요.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에서 SKC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오늘 시장 전략 그리고 원전, 자동차 이렇게 3가지 다뤄볼 텐데요. 추석을 앞뒀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그 전략 한번 짚어보고요. 어제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원전주에 좀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의 이번 GM과의 MOU 이슈들, 자동차 관련해서 어떤 수혜들을 그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얘기해 볼 텐데요. 채팅창에서는 우리 신입의 의상이 좀 인상적이라는. 아 진짜요? 저 예. 오늘 분장팀에서 네. 벨 같다라는. 벨. 네 아시나요? 아, 벨 그 디즈니 공주. 디즈니 미녀와의 야수에서 미녀 역할에서 채팅창은 감동란 색깔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뭐 벨이건 네. 감동란이건 어쨌든 오늘 즐거운 이유는 바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연휴에 또 풍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경제와 산업적으로 그리고 주식 관점에서는 요 연휴 때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건지 한번 두 분이 좋은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요. 런치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공항에요. 120만 명, 많게는 150만 명 추산의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예전의 추석 풍경이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영업부 PB 정석현 PB님 나와 계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두 분은 뭐 하십니까? PB님부터. 저는 이제 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찾아뵈러 본가를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본가에서 그냥 좀 오랫동안 쉬고 올 것 같은데 네.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가족끼리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네. 제주도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요새 여행 가는 이 풍습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본가를 가는 게 본가가 올라옵니다. 본가 부산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올라오시는 걸로. 그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 효도도 인버스로 하시는 네, 거예요? 인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서울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네. 뭐 난이도가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 근데 올라올 때는 거의 이제 일반 주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내려갈 때는 뭐 심할 때는 9시간도 걸려보고 했는데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차례 같은 거 이제 잘 안 지내다 보니까 이제 명절보다는 약간 연휴의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굳이 그 공간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비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도 위쪽에서 한번 놀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올라오실 겁니다. 부모님 연세가 좀 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그래도 아직 뭐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시니까. 되게 신박하네요, 역시. 네, 아, 그리고 이제 유튜버는 부모님이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다릅니다. 그 동생이 네. 이제 같이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배송해서 부모님한테 박스에 담겨서 예, 그냥 묻어오시기 때문에 묻어오시기 때문에 차로 뭐 이렇게 편하게 크게 오셔야죠. 어렵진 네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PB님이 이거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추석 연휴 계획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하신 자료가 뭡니까 이게? 여기 이게 PMI라고 여기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 지금 올해 추석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한 3명에서 4명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 뭐 추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가족분들 다 모이러 가는 그런 자리다 그렇죠. 보니까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올해 발표된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고향에 방문하는 사람들 한 3명에서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이제 여행 가겠다. 여행. 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출근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출근해야 된다가 5%나 명절에 됩니다. 출근을 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203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까지 늘어난대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여행, 뭐 집콕 이런 것도 트렌드가 점점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보통 이제 설하고 추석하면 뉴스에 늘 나오는 게 고속도로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고속도로 상황인데 그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만 50대 시절에 그는 이제 50 유튜버잖아요. 네, 50 유튜버니까. 와, 이거 50대잖아요. 이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진짜. 이때는 50도 아니고 40 막 이럴 때입니다. 막 이제. 길가에서 찐빵 팔고 네, 옥수수 야, 팔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이 사진 처음 봤을 때는 네. 아 여기가 이제 중고차 판매장이다라고 생각. 인천 사람들이 엠파크처럼. 그냥 차가 안 가는 거야. 지금도 네.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안 가면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16시간입니다. 16시간이요? 뉴욕에서 인천공항까지 올 때 한 14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좁다고 했는데 아, 이제 아메리카 정도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배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 배송을 하고 있죠. 저 트럭에다 이제 배송을 하고 그렇네요. 있고 그냥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저 놀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고속도로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중부가 1, 2가 있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은 지금보다 작았지만 예,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대전까지도 14시간 걸린 적이 있다고. 지금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이면 가죠. 그렇게 된 거고 뭐 사실 예전에는 휴게소의 음식도 유명했지만 네. 휴게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게소도 가야 들어갈 말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셀프로 그냥 이게 정말 이게 소풍인지 교통체증인지 그래도 저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거의 생각. 주차장처럼 서 있었죠. 네 그냥 서가지고 뭐 고수덕도 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지요? 예, 와. 그렇게 해도 게임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제 차가 안 갑니다. 차가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랬던 시절이 이제 50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그분들의 자녀들은 서울이 고향이라서 고향을 간다고 하는데 성동구에서 마포구 가고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덜한 느낌도 좀 있고 저는 좀 지나 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향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기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뭐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이 아파트 단지에서 저 아파트 단지로 가는 예,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사실 스마트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10년? 10년, 그쵸. 15년?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 티켓팅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뭐 어디 버스 가고 그래서 제가 또 기차 가져온 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예매가 없던 시절의 예매. 이제 사실상 제가 준비한 사진 보시면 지금 표가 없으면 입석 대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예,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들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 저희 침판에 예약 타고 중. 계시네요. 예, 우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개미들이 여러분들이 내려야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의 실사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차가 69년이면 30인가요? 예, 그 시절인데 그때 기차가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간다. 기차 안도 이런 상황이고 사실 그때는 기차를 타는 것도 전쟁이지만 예매한다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그때마다 서울역은 그냥 BTS의 하나의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전화도 안 됐거든요. 예, 전화로 예매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되니까 직접 몸으로 가야 돼.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가서 실제로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이랬는데 요즘은 또 다르게 바뀌었다고 뭐 온라인으로 뭐 차례를 지내고 뭐 이런 사실 트렌드가 이제 있다고요? 추석하면 이제 2번을 고생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당일은 물론이고 그 전에 또 성묘로 가야 되니까 성묘도 몰리니까 이 참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는데 그래도 너무 안 하기는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전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온라인 이제 차례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갔다. 네. 근데 조상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드시면은 거기서 노트북만 켜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아니, 아, 이-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화면 캡처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조상님들 사진이 있으면 업로드하면 거기 이제 영정 사진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거 앞에 놓고 그리고 전하는 이제 거예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홍동백서 맞아요. 맞춰가지고 저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선생님이라서. 책 쓴 줄 알았거든요. 예. 그 다행스럽게 이 동그랑땡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현질은 안 해도 된다고. 게임 아이템은 아니니까. 캐시는 안 사도 캐시 되고 충전은 안 해도 그냥 된다. 공짜로 주는군요. 공짜로 되니까 이제 잘 해서 일단 그 마음만은 좀 이렇게.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조상님들이 과연 로그인을 할 수가 있을까? 아이디가 네. 없잖아요. 예, 조상님들이. 그 아이디가 없으면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가입이 안 인증이 안 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좀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니까 조상님은 프리패스로 이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조상님이 이거 보시면은 야 접어라 접어 그냥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 선생님이 좀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PB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석 연휴 계획은 집콕이 제일 많고 고향 방문도 33% 계속 있기는 하지만 여행, 집콕 이렇게 좀 1인 가구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행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연휴에 와 공항 이용객을 한 120만 명에서 한 147만 명까지 네. 어마어마하게 또 공항을 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PB님? 뭐 보통 가까운 나라들을 많이 방문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이나 일본. 중국도 그렇고 네. 뭐 아니면 동남아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도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일본이 조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 가까워서도 있고 가기 편해서도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엔저 현상이 조금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향방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접근성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 표를 보면은 일본은 목적지 도시가 어디든지 간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도쿄로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도쿄 특정, 그러니까 일본의 특정 지역은 가장 많이 온 1년 동안에 작년에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 사람. 요런 통계가 거의 있고. 뭐 800만 명 정도 된다. 베트남 사람은 제주도를 많이 오네요. 베트남은 제주, 태국 사람들은 오사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쌤님한테도 뭐 지금 물가가 좀 걱정인데 뭐 여행 가는 사람은 여행 가는 사람들인데 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가 때문에 사실 뭐 차례상 같은 것도 네. 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차례를 지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뭐 재래시장은 얼마가 들고 대형마트는 얼마가 든다. 뭐 이런 것들이 늘 나왔는데 사실 저희 집의 역사를 봐도 저희 집이 이제 차례가 5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사까지 해서 총 13번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어마무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2번으로 줄이는 게 이제 저와 어머니의 이제 후원 사업이었고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반대를 조상님한테 잘 해야 이제 집안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제사를 줄이니까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 사람 먼저 살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좀 소식하시는 분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네네. 그런 것들 보면 사실 그 차례상 이런 것들도 그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바뀌었.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댓글 중에 네. 가장 인상적인 댓글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다 식은 음식에 절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조상분들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죠. 진짜 조상 잘 만나서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네, 있다. 120만 명이죠. 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사람들이 음식상에서 절하고 집에 와서 만들어서. 네, 네, 우리 집안의 이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네. 사실 근데 지금 삶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여행으로 바뀌고 하다못해 그렇게 반대하는 아버님도 이제는 이번 추석에는 어딜 가냐 이런 뭐 얘기를 먼저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제사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그게 워낙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아직도 뉴스 보면 또 추석 되면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종갓집 같은 데서는 또 제사 지내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참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저는 차례상 음식이 제일 아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음식이 이게 조리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늘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맛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되게 비싸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물가도 지금은 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사 지내고 막 이러면은 음식을 많이 한 다음에 가족이 많으니까 그쵸.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그렇죠. 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례도 네. 지내고 근데 제사도 이제 요즘 지내고 가족이 있는데 많지 않아서 이걸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맞아요. 문제. 네. 어떻게든 먹어 없애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물가협회에서 그리고 추석 차례상 준비하는데 28만 원 든다. 28만 원. 채소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배는 좀 내렸다. 특히 이제 5년 동안에 계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래요. 계란 가격이 5년 전보다 44% 올랐고 닭고기는 계란은 40%, 삼겹살은 30%. 특히 이제 얘기 나온 건 과일 같은 거. 과일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걸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되게 또
그렇죠. 또 왁스를 한 것 같이 좀 되게 이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먹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물가도 좀 걱정입니다. 은 이제 부모님께서 올라오시지만 저는 이제 내려가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많이 고향으로 내려가실 텐데 휴게소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휴게소가 요즘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면 휴게소에서 밥 먹는 것도 이제 예전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휴게소에서 유는 요즘 어떤 음식들 팔고 또 물가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좀 어쨌든 제일 잘 팔리는 음식들은 예전부터도 거의 한결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돈가스, 돈가스, 오. 그다음 뭐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호두 과자나 호두 과자. 뭐 아니면은 아메리카노 이런 애들 항상 인기가 많아 왔었는데 이게 되게 지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네. 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만에 물가 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엄청 올랐네요. 지금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었잖아요. 뭐 6천 원이면은 뭐 국밥을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5천 원이면 떡볶이 네. 순대에다가 뭐 사실 그게 50대가 아니라 5년 전도 맞아요. 그쵸, 5년 그쵸. 전도 그때까지 얼마 안 5천짜리 많았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 뭐 어느 순간 돈가스는 이미 10,000원을 돌파했고 그렇죠. 내년이면 제가 봤을 땐 비빔밥도 10,000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게 물가가 밥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휴게소 음식에도 많이 주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 쉬려고 하는 건데 쉬기가 쉬기보다는 어려워. 이제 먹어야죠. 먹으러 가는 먹는 거. 건데 그 천안 호두 과자가 좀 잘 팔리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서울에 출발해서 천안쯤 되면 배가 고파요. 아, 예, 쉴 때가 됐거든요. 네네. 누구 한 명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고, 그렇죠. 누구 한 명은 배가 고프다 그러니 여기 내렸으니까 일단 사 먹어야죠. 예, 그래서 딱 먹기가 좋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래도 먹는 데 좀 진심이라 저는 네이버 지도에 네. 제가 이제 검증한 맛집을 우와. 한 1,200개 정도 우와. 저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또 갖고 왔습니다. 오, 갖고 네네. 왔는데 이건 이제 휴게소거든요. 휴게소인데 기왕이면 이제 코스별로 아. 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요거 내려가시는 분들한테는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 예전에는 진짜 50대는 그 열차도 한 번 멈출 때가 있습니다. 대전역 이럴 때. 그래서 몇 분 정차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뛰어가서 뭐 우동을 먹었던 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때는 빨리 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되는 거 네. 우동, 라면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휴게소가 비싸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고급화된 것도 있어요. 메뉴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휴게소 맛집 검색하시면 정말 괜찮은 데가 많거든요. 네. 예, 물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참고를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물론 물가는 놀랍게도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만 비싼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즐거운 명절인데 몇천 원 올랐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들릴 때는 많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캡처해가지고 가시는 길에 요거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요. 드셔보시면 네. 뭐 흑돼지 김치찌개도 있고 애플 수제 등심 돈가스, 인삼 갈비탕 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근데 경부선보다는 전라도 쪽이 좀 많아서 저는 이제 좀 많이 돌아야 되는 제품이 있죠. 느낌이 약간 공중파 정보 프로그램 같은. 네, 지금 이제 6시에 하는 그런 이거 주식 방송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또 알려주시는. 추석 연휴 앞두고 또 물가 걱정도 되고 또 가다가 휴게소에서 비싼 거 먹을 거 어차피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추석 때 여러 가지 또 플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주식을 진심으로 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이거 추석 연휴 동안에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생각도 하신단 말이에요. 워낙 또 한국 증시가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이벤트 좀만 어디서 터지면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연휴 전에 라이트하게 좀 캐주얼하게 시장 한번 살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 연휴 이후의 시장 상승세로 좀 분위기 반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휴 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PB님 어떻게 보세요? 뭐 역사적인 자료긴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제가 이제 지금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은 이게 2022년이랑 2023년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 자료인데 네. 지금 아주 깊게 패여 있는 저 네. 부분이 바로 추석 전후에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게 9월 같은 경우에는 투자 미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는 달이 이게 딱딱 정해져 있을 때 9월도 이제 세금을 내는 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미리 내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포지션들을 막 청산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딱 대체적으로 이때 9월, 10월 이때쯤이 주가가 조금 눌림목이 오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 그런 영향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 매매나 이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알고리즘적으로 봤을 때 미장에서 있었던 그런 변동성이 국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오는 게 조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석 저런 거 좀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는 좀 괜찮아졌습니까 주로? 추석 전후로는 조금 눌림목이 있었다가 10월에서 이제 11월 때쯤 되면 이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이제 뭐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뭐 매크로적인 변수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뭐 상승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2022년 추석 이후에서 이제 12월 때쯤엔 다시 한번 하락세로 변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눌림목이 온 만큼 어느 정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조금 강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추석 지나고 와서 9월 달에 슬슬 뭐 주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살 사보면 좋겠네요. 그쵸. 10월, 11월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럼 명절 때 장시에는 이제 저희가 장이 안 열리잖아요. 지금 오늘이라도 좀 전략을 좀 짜본다고 한다면 돈쌤 명절 앞두고 시장 대응을 어떻게 짜는 게 사실 좋을까요? 그 연휴를 앞두고 오늘 뭔가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연휴가 끝나면 바로 FOMC가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BOJ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도 있기 때문에 지금 FOMC도 사실은 한 0.25 정도 낮추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티모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의 대변인으로 불리잖아요. 네. 중요한 그 분이 기사를 쓴 게 50bp도 가능할 수 있다. 오히려 가능성을 좀 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50bp를 열면 경기가 이제 다운되는 걸 연준이 인정하는 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일단 이날 하고 기자회견에서 잘 어루고 달래면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서 지금 그런 가능성도 약간 높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요즘 이제 엔화가 키잖아요. 네. 그래서 BOJ에서 물론 뭐 금리를 올리고 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의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든 인플레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갈 거야라고 하든지 그래도 봐가면서 갈 거야라고 하든지 멘트의 그 톤에 따라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연휴 때는 그냥 그걸 앞두고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그 통화 시장에서는 이제 엔화가 키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가위가 되면 네. 어르신들이 되게 알록달록한 사진들을 막 단톡방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뭐,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되세요. 한가위 되세요 해가지고 좀 과한 색깔의 네.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예전에 투지폰 쓸 때는 진짜 막 그런 그렇죠. 거 이모티콘 만들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딱 어울리는 게 이제 한가위 때 이제 젠순왕 아저씨를 보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가니까 어제 우리가 갔던 걸 봤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24년은 조상님보다 젠순왕을 보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상님한테 빌어야죠. 이제 어떻게 수요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HBM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휴를 잘 보냈으면 이후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9월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전통적으로 이제 9월은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 안 적이 좋다. 많았다는 것이고 물론 뭐 9월보다는 제롬 파월이 더 힘들다 뭐 이런 말들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를 보면 반반이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오른 게 반이고 떨어진 게 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이후의 이벤트를 보면 시장이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추석 연휴 좀 지나고 와서 슬슬 줍는 타이밍 한번 9월 말쯤에 가져보고 FOMC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뚜껑 한번 열어보고 10월, 11월 요때쯤을 기다리자. 아까 FOMC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 25bp를 인하하는 게 87%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50bp 인하하는 게 13%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bp 내리고 25bp 내리고 시장에 영향이 큽니까 이게? 클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괜히 그걸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0.25%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작업이고 이게 또 지금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5.5%였던 게 2023년도 말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제 동결을 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내릴 때가 됐다라는 게 합치된 의견처럼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 뭔가 시장에 대한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bp 내리면 시장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50bp 내린 다음에 파월이 보험성으로 선제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다. 너무 물론 뭐 뭐 경기 그렇게 할 수도 침체고.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선제적으로 그냥 네. 50bp 한 거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제 뭐 파월 회장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원래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말고를 떠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미국채 장기물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장기물 금리가 이제 3.7%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넓은 이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거기를 좀 종착점처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인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0.25%를 내리든 0.5%를 내리든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은 맞다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미리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뭘 사는 것보다는 나와서 시장의 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몇 bp 내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엔화와 달러화의 또 괴리가 더 벌어지면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50bp 그럼 만약에 해버리면은 그러면 엔달러도 또 환율 요동치고 그럼 우리나라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대금이나 뭐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미 기준금리의 변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BOJ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현금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돈세님한테도 같은 사실 뭐 25냐 네. 50이냐 인하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번에 인하가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인하를 처음 들어가는데 그걸 좀 B컷으로 간다는 네. 거는 뭔가 연준이 좀 늦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인하로 가는 거는 늘 하던 대로 간다면 물가가 내렸으니까 보험성으로 가는 거구나인데 그 예상을 깨고 50을 간다는 거는 경기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티모라우스 기자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뭐 장기 금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 금리에 대한 모델들을 돌려봤을 때 적어도 미국의 금리가 지금 5.5 상단이 5.5인데 연말까지 4.75 그러니까 75bp 정도는 낮춰줘야 맞다는 게 이제 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밖에 25밖에 낮추지 않으면 나머지 두 번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쫓겨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차피 75 정도는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50을 먼저 한 다음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어제 언지를 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거기서 FOMC 멤버라면 50bp를 가는 것보다 50bp 간 것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5 인하를 가고 그리고 양적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리 외의 긴축적인 정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그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데 그냥 언론 헤드라인에 50bp 인하 이런 것들은 좀 퍼져나가는 걸 좀 막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일단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50bp를 바로 열지 말고 연속성 있게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열어둔다면 그럼 25만 돼도 75가 되니까 네. 그럼 시장은 그렇게까지 달러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을 수 있고 그러면 일본이 어떤 정책을 냈을 때 달러가 방향을 잡으면 일본 거를 예상할 때 하나가 기준을 잡아주니까 불확실성이 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피비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식창 보다 보면 전 특히 주린이니까 네. 눈치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FOMC 끝나고 BOJ까지 다 불확실성 해결했다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들어갈 기미인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어요? 분위기를 감지하는 뭐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뭐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은 거래량? 네, 거래량이 아무래도 몰리면서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뭐 그냥 당장 장 시작하자마자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을 좀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지라는 게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은 그때 투자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래량하고 수급에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그런 분위기를 네.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실 그게 딱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죠. 그게 기술이고 실력인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 주도 섹터가 있거나 상승하는 종목이 많거나 상승 강도가 좀 제가 세거나. 자주 쓰는 표현이 아무리 잔잔한 바다도 가까이 가면 파도가 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와, 시인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괜찮은 표현이라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도는 널치는데 네.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는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인 것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요즘 그 공항 많이 간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좀 항공주들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티웨이랑 대한항공 봤을 때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거든요. 답답해요. 네, 그럼 한 연말에 성수기 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좀 여행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지금 뭐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이번에 아까 전에 헤드라인에 들어갔었던 게 뭐 공항 이용객이 뭐 140만 네. 명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면서 주가도 많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항공주의 흐름을 봤을 때 여객 쪽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화물 운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지 네. 또는 뭐 지금 당장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와의 합병이나 이런 이슈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어느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돈쌤은 연말 성수기까지 여행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뭐 여행주 살 돈으로 여행을 가자. 맞는 말이네요. 뭘 또 굳이 사시려고 이렇게. 사실 여행주가 이제 보면 지금까지도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 또 당장 방향을 돌릴 만한 뭔가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것도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 차트성 추세도 우호적이진 않아서 그러면 지금 굳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될 섹터는 아닌 것 같고 예, 뭐라도 사고 싶으시면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유통주는 어떻습니까? 두 분 짧게만. 유통 별로 접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것도 이제 돈쌤님의 의견과 비슷하긴 한데 네. 비교적 항공주보다는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이제 선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단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면 유통주는 조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항공주는 좀 굳이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해보죠. 추석 연휴. 이제 마무리 한마디 해볼까요? 어제 명절에서 연휴로 바뀌어버린 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래도 즐겁게 연휴 보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또 FMC나 BOJ에서 좀 명절을 느낄 만한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B님은요? 저의 뭐 한 줄 평은 추석 연휴 좀 잠시 쉬어갈 때 이게 꼭 뭔가 지수단에서 뭔가 눌림목이 온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연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짜인데 뭔가 이 투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도 뭐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오셔야 되니까 추석 연휴 잘 쉬시고 건강하게 또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 정석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대선 TV 토론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후보가 47%, 트럼프 후보가 4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가운데 최대 공시지원금은 LG U+가 4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오른 가운데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월 평균 600억 원 안팎의 전화 금융 사기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여러 유형을 숙지하고 추석 등 명절 때 가족 친지와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산 경공격기 구매 계약 절차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출발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굴리는 MBK 파트너스가 영풍그룹과 손잡고 고려 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영풍과 영풍정밀 상한가 기록했고 고려 아연도 급등했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 삼성 SDI로 출발할 텐데요. 삼성증권에서 다뤄줬습니다. 11일 날 사실 장대 양봉 그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후에도 조정폭이 저는 크지 않아서 뭔가 얘 이제 잘 나가려나 보다 했는데 리포트를 읽고 좀 깜짝 놀랐어요. 2분기 실적도 부진했는데 3분기도 그렇게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일까요? 우리가 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캐즘 관련돼서는 북미보다는 유럽 시장이 계속해서 이 공급량들, 수요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되는 원인들은 무엇보다도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영향들이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판매량들의 어떤 상향 여건을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일단 하반기 관련돼서도 우리가 7월과 8월 달에 배터리 출하량들을 우리가 집계해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2분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 리포트 좀 보셨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다. 네.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이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이 전기차 이 양산 목표량들을 삭제하거나 대폭 좀 축소한다는 그런 흐름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매량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수요가 좀 없다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도 좀 지연되고 있고 여기다 해서 충전 인프라, 충전의 번거로움 내지는 보조금까지 좀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들 보조금이 좀 없어지면서 오히려 가격적인 어떤 부담 요인들. 그래서 지금 할인 정책을 좀 더 활발하게 좀 펼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아직까지 판매량들이 좀 크게 좀 개선시킬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반기도 전기차 시장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익혀서 잘 알고 있어서 좀 그랬는지 몰라도 네. 주가에는 좀 상당히 좀 많은 악재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뭐가 있고 여기서는 어떤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삼성 SDI의 경우에는 2분기 시장 실적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분기에도 해당되는 실적 저하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지의 판매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좀 줄어들었고 소형 전지의 부분도 전동 공구 그리고 모빌리티 고객의 재고 조정에 따라서
매출도 큰 폭으로 좀 감소했다는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소형 전지의 경우에는 전기차용 고객으로부터 일회성 보상금 반영이 없었다면 적자로 좀 전환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조금 정책에 관련 연동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익 기조가 상당히 좀 훼손될 수 있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사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뭐 더 언급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 대한 요인들을 보면 3분기도 그 기저효과라는 것은 소형 전지라든가 중소형 전지에 대한 판매량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던 시그널들을 좀 우리가 확인했고 다만 배터리셀 3사와 좀 다르게 삼성 SDI가 그동안 강점을 좀 가져왔던 부분들이 프리미엄 배터리 그러니까 P5, P6라고 불리고 있는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네. 유럽의 뭐 BMW나 이런 회사들의 좀 공급량들이 좀 2분기까지 좀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2분기 후반부터 좀 떨어졌고 이게 3분기까지도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크게 유지되는 못한. 그래서 저는 뭐 감소됐다라는 표현들보다는 정체 구간에 좀 접어들었던 부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사 3사 대비해서는 수익 지표가 저는 비교적 좀 양호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까지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일단은 좀 인정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다. 다만 4분기죠. 북미 합작 연내 조기 가동과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조기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기대 요인들을 갖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전 시간에서 삼성 SDI를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4분기 이 합작법인에 관련된 어떤 가동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지표인데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가동률이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 가동률이 적었는데 다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사와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이 셀사 셀 공장이죠. 셀 공장이 오히려 가동률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목표치들은 완성차가 그만큼 판매량들에 관련 연동치를 높여주면 돼요. 양산 계획을 좀 더 많이 좀 반영을 시켜주면 네. 그래도 합작 공장 안에서에 대한 수익 지표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막대한 돈을 들어서 사실 설립을 했고 이제 준공할 때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가동률을 떨어뜨린다는 거 오히려 고정비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에 대한 양산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46파이 배터리에 관련된 조기 양산 계획인데 이 부분은 뭐 중대형 전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나와 있죠. 마이크로 모빌리티용 이 부분은 전동 퀵보드라든가 전기 자전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은 좀 하지만 점진적으로 양산 목표랑 적용처들은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프리미엄 배터리의 판매량이 사실 삼성 SDI의 실적을 끌어올려줬어야 하는데 네. 이게 2분기부터 좀 판매량 부진에 시달리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현재 실적 전망이 좀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약간 이런 걸 전환하려면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려면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전기차 캐즘 이슈가 있어서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4분기쯤 됐을 때 북미나 이런 시장에서 관련된 수요가 좀 들어올 만한 전망이 있나요? 네, 일단 뭐 북미 시장에 대한 가동이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에 대한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된 요인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 지표를 보면 네. 유럽보다 북미 시장은 전기차 판매율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연동 효과들은 사실 미국 안에서 보조금 정책이 아직까지 좀 견고하고 네. 오히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련돼서도 세액 공제를 좀 더 강화하는 현재 행정부의 어떤 이 수혜 기조가 오히려 판매량의 어떤 감소 요인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확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요건들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네, 이제 그렇죠.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에 대한 4분기 어떤 양산 물량들의 어떤 계획 조정들이 저는 내년 1분기에서 좀 상향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면 뭐 포드라든가 GM도 마찬가지로 가동률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같이 우리가 동조해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본다면 내년 1분기는 그래도 올해보다 양호한 판매량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주가는 항상 6개월 내지 최소 3개월을 선행해서 네. 반영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배터리셀 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삼성 SDI 주가를 잘 보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 강행 삼성 SDI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대한항공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항공주는 네. 성수기가 몇 월인가요? 우리가 휴가를 많이 가는 날이 성수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보면 황금 연휴가 있으면 그때가 우리가 뭐 해외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이 황금 연휴 기간에 가보면 공항이 정말 뭐 북적북적합니다. 그리고 좀 가장 많이 가는 게 휴가철. 그러니까 7월과 8월 초 중까지를 보면 여행객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이 아마 7월 중순에서 한 8월 중.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적 기저 3분기는 7, 8, 9월에 대한 실적이 3분기에 좀 반영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9월엔 뭐 추석 연휴가 좀 이번처럼 뭐 5일 정도 되면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이 해외 여행객을 좀 여행을 좀 계획하는 그런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률들, 송출률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7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좀 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의 경우에는 가장 실적의 반영 효과가 좀 큰 분기가 3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기조는 좀 4분기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보면 연초에 영업이익 감소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성과급에 대한 분기별 반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시간 항공주 언급했을 때는 네. 고정 비용의 부분에서는 항공의 어떤 운항 계획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먼저 선행돼서 선집행되는 비용들이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거대 항공사의 어떤 합병을 좀 예고하는 네. 그래서 뭐 운수권도 조정하고 관련된 어떤 이 선제 비용들에 대한 투여 부분들은 LCC사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선제 비용들에 대한 투자 효과도 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이익 기조 관점에서 2분기에 좀 약간 이익 지표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진입 효과 그리고 여기서 고정비에 관련된 비용 부담들이 상반기에 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이익이 확장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좀 기재가 되어 있죠. 유가 환율의 안정세 그리고 성수기 여행 화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제 13% 정도의 추정 상향이 좀 예상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시에 장기적인 시너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듣기는 했어요. 이 리포트를 보면서도 같이 봤는데 아무래도 환율도 천천히 떨어지고 유가도 천천히 떨어지면 고정비에서 지출이 주니까 네. 천천히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게 주가 추이를 보면 7월 말까지는 좀 쭉 떨어지다가 네. 오히려 7월에서 지금 8월 초까지가 성수기라고 해주셨는데 8월에 조금 올라가다가 또 지금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아시아나와의 합병 이슈 그렇죠.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럼 해소되면 주가 바로 점핑하나요? 바로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소외가 됐다. 그러니까 수급 지표상의 소외가 됐다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익 지표가 악화됐던 상황과 그리고 이를 엔더믹 전환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어떤 외형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서 거대 항공사로서 시너지를 좀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감들은 지난 3년간의 수익 지표가 크게 악화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항공이죠. 코로나19 때 굉장히 좀 많은 구조조정과 손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LCC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거의 뭐 청산의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극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네. 해당되는 내용들 좀 보면 그런데 엔데믹 전환 이후에 항공 수요가 많이 회복됐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요 100%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속 그렇죠. 아프군요. 코로나19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한 부분들보다 항공이라는 게 엔데믹 전환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 증편 횟수를 뭐 120%, 140%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비행기라는 게 어떤 리스가 중단되고 해당돼서는 뭐 새롭게 좀 도입되는 어떤 기간들 그리고 운항 슬롯을 좀 다시 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래서 뭐 진입하는 게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어떤 단점적인 어떤 측면들도 있고 여러 사례를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연말까지. 중국의 경우에는 저는 노선 회복률이 아직 한 80%대까지는 못 왔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밖에 저는 노선 회복은 안 됐다고 보고요. 여기 하단에 좀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대비 미국, 유럽과 대양주의 합산 유입 여객수의 경우에는 뭐 2019년 대비해서는 90%다.
그러니까 아직 뭐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많이 나가고는 있지만 완전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이 정상화 과정까지는 아주 시간이 조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었고 해당되는 선제 비용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담들이 전반적인 어떤 항공 섹터의 수익 지표를 좀 악화됐던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다만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양호한 수익 지표를 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최근에 유가가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정비 부담 효과에서 굉장히 이익 개선 지표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오히려 10월달에 이 아시아나항공에 관련된 합병이 사실 뭐 큰 이상이 없다면 이번에 뭐 승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는 대한항공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월에 있는 미국 발표를 보고 그때 매수를 잡는 게 나아요? 저는 여기서 뭐 발표 이게 이상이 있었다면 아마 9월에도 이슈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보면 물론 뭐 1%의 리스크 요인이 전체적인 어떤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주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작년 10월 20일 19,220원대가 52주 저가였고 최근에 뭐 고가라고 해봤자 한 23,000원, 24,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어떤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최근에 다시금 22,000원을 좀 하회했던 241 기준에서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면 중장기 성장, 중장기 이 초거대 항공사의 어떤 합병 시너지가 점진적으로 좀 반영되는 외형 가치가 주가에 좀 반영되는 시점 이것들도 계속 고려해 본다면 저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빨리 잡아먹어가지고 네. 빠르게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은 초거대 국내 항공사의 탄생 벌크업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남은 거 마지막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왔고요. SKC 리포트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니까 최근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려나 네.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은 걸까요? 네, 일단 지난 고가 6월 18일 20만 원대가 무섭게 주가가 좀 급등했던 원인이었고 해당 대상은 주력 사업의 호조 부분보다는 유리기판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들이 너무나 크게 좀 반영이 됐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딱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수준까지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주가의 낙폭이 가장 크게 좀 반영되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섹터의 이 수급 정체 요인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주력 사업 부분들에 대한 동박 사업이 2분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측면들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를 좀 강하게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SKC의 경우는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면서 기존에 이 유유자산이었던 폴리이미드 사업,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작년에 좀 매각하면서 여기서 확보된 자금으로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해당되는 내용들 보면 유리기판 이외에 시작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친환경 소재,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부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이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포트에 대한 다각화, 여기에 관련된 이익 지표가 실적의 기여도로 좀 크게 좀 작용을 해준다면 올해 SKC의 어떤 외형 확장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생분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좀 완전하게 좀 분해되는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탄소 중립 정책이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의 어떤 사업 확장 부분들은 전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서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캐시카우를 토대로 기업의 또 다른 사업 다각화를 좀 이룰 수 있는 어떤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뭐 이런 기준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박 적자가 꽤 된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럼 좀 재무 건전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언제까지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작년 우리가 이제 올해 사실 1분기 내지 2분기 초부터 말레이시아의 공장 가동에 관련된 기대치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가동률은 한 4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한 60에서 한 75%대까지 가동률을 좀 늘리겠다고 했고 연말까지는 90%에 대한 가동률을 지난 이제 실적 컨퍼런스에서 한번 언급을 좀 했었는데 하대된 내용들 뭐 올해 이제 아마 3분기 기준을 본다면은 네. 저는 아직 가동률 한 50%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다만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동박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 이를 좀 고수하고 있지만 후바주자들의 경우에는 AI 가속 기용에 관련된 동박,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분까지 다 사업 역량 가져가고 있는데 SKC는 아직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측면들에서는 충분히 좀 상업화 내지는 개발 성과 능력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출하량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3분기보다는 4분기 합작 공장에 관련된 설립 요건들이 늘어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판매 목표, 양산 목표량들을 좀 상향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 가동률에 관련된 어떤 선제적인 어떤 반영 효과들은 실적 개선의 어떤 신호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C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멘텀이에요. 주력 사업에 관련된 안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 유리기판의 상용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소재 사업의 내년도 양산 본격화,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면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전기차 출하량이 좀 개선되는 시점에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개봉박두 친환경 플라스틱 상용화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 대한항공, SKC 세 가지 소식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이 오전에 조금 잘 버티는 듯 싶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2,566, 67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7% 마이너스 7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 세 개가 다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전 2.5%, 하이닉스 2.7%, LG엔솔 3% 이렇게 세 개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은 다른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버텨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님,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오늘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게 괜찮습니까?
저는 지금 시장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괜찮다? 네,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약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 좋지만 사실 거래소 본다라면 상승 종목이 486개고요, 하락 종목이 388개,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636개, 하락 종목이 900개. 코스닥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오늘 하락이 좀 상당 부분 반도체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아침에 좋았는데 좀 네.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2차 전지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조정은 괜찮다.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뭐 자동차 잘 가고 있고 은행주도 상당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주들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지수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제외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제외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사실은 반도체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 투자 의견 하향 이런 것, 목표 주가 하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만 잘 좀 활기차게 움직여 준다면 사실은 시장을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압박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에서 그래도 살 길을 좀 찾아보자 하고 매기가 좀 들어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보시면 밸류업 쪽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2,5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일중 저점을 깨고 있어요. 근데 뭐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냐면 지금 달러 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 5일 날에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 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달러 엔 환율이 당시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월 5일에는 그 엔화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내용도 그 물량들이 전부 다 이제 환매가 들어왔고 이제 롱 포지션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만큼의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에서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이제 하반 경제가 강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네. 달러 엔 환율의 추이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안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지금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틀 빼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반도체 쪽에다가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향성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다만 많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엔달러 환율이 연준의 빅컷 가능성 요거를 조금 우려하면서 지금 140엔까지 140.88엔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 140엔을 깬다 그러면 오후장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환율이 다시 1,330원대에 떨어지고 있는데 좀 버티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린다면 크게 밀렸습니다. 한 101.7에서 한 101.3까지 밀렸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화가 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은 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처럼 한 155엔대에서 갑자기 140엔대로 급락세를 보여줄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중립적인 시각이지만 좀 네.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급만 딱 본다라면 띄워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 그 계속 보시면 지금 연일 뭐 그 지난 9월 11일에도 1조 원대 매도, 뭐 그전에도 6천억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제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린다라면
보이시는 거에 왼쪽이 이제 신용융자고요. 오른쪽이 삼성전자인데 네. 신용융자는 지난 그 9월 5일 기준으로 본다면 17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기준으로 16조 7천억대까지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신용융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개인은 그 사이에 계속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네. 매수로 잡혔잖아요. 그게 대부분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에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집중돼서 매도가 나온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신용융자 1조가 빠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8월 달에 반대매매의 성격과 다르다. 반대매 그 8월 초에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손쓸 틈이 없이 반대매매가 나온 거고 이번에 신용융자 빠진 거는 8월 초에 조금 신용을 담았던 분들이 좀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자발적인 매도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 자금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쪽에 물려 있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다른 쪽 섹터는 순환매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추석 이후에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지수가 같이 밀리고 시장 분위기도 같이 어그러지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가 떨어져도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전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FOMC와 연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작진이 또 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주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자, 회복과 침체, 갈림길에 선 국내 증시. 사실은 뭐 남의 나라 침체니 회복이니 이런 거 걱정은 물가 걱정하고 무슨 고용 걱정 이런 거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FOMC 전 3일 휴장, 요게 또 악재다. 오히려 그리고 N달러 환율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연휴가 오히려 증시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다. 의견이 좀 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기 본부장님은? 네, 뭐 분석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미국의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물과 2년물의 요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도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 시기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말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상해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주가 흐름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오면 안 좋겠지만 그 침체가 온다라는 내용들이 먼저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좀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9월 달에 처음에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진행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살짝은 불확실성 해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전하고 뭐 경기 침체니 아니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긴 하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하방 조정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불안감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9월 추석 지나고 나와서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왜 10월, 11월을 보고 좀 담아볼까 이런 생각 하긴 하는데 이 지금 N달러랑 코스피가 아예 그냥 프로그램 매도로 잡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되고 달러 약세되는 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쳐버리는. 그렇다면 FOMC에서 만약에 50bp를 진짜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이고 그러면은 이거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을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면 그냥 종목 선택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출렁인다. 그러면 저로에 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은 딱 2022년 한 번밖에 겪어보지 않으셨겠지만 2022년 하락장에서도 보시면 연중 내내 매일같이 연간 기준으로 차면 200일 연속 240일 내내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하락하다가도 강하게 한 주가지수 기준으로 쳐도 한 10에서 10% 정도 이상의 반등도 나오고 그리고 또 행보하다 또 조정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계속 이탈했었던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은 직전 저점 8월 5일 그리고 코스피는 8월 5일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출렁거린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기술적이든 뭐든 기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뭐 한 달 가까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주식 살 때는 아니다. 조금 반등 시 현금을 좀 확보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현금을 확보한 것을 조정이 나온다라면 사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현금을 확보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조정을 일단은 좀 견뎌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0.5% 인하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 있지만 네. 정말 빅컷을 해가지고 엔화가 갑자기 급등세를 띠고 그러면서 원화도 급등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어떻게 보면 악재는 다 이미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 FOMC가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경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반등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0.25%가 인하가 됐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되게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친다라면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S&P 500 최근에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원저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5,600을 넘어서 5,800, 6,000까지 갈 것인가? 그러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0.25%가 인하가 됐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한 2, 3일 정도 흐름을 보고 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0.5% 인하해가지고 진짜 시장이 좀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진짜 말 그대로 애매하다는 표현이 진짜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로 좀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시장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삼성 오늘 발제한 거에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64,600원, 아까 64,4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갔었고 신저가가 52주 신저가가 64,200원이니까 몇백 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제 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추세가 아예 추세가 잡혀버렸다. 무너졌고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역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HBM 오늘 벌써 9월 13일입니다. 네. 아니 뭐 9월 달에 인도한다고 했는데 통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인도예요, 인도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2단 지금 시제품 보냈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거의 9월 달 통과 가능성이 높고 4월 달에 인도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 하락은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로 V자로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반도체만 안 사면 먹는 장이라고 했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은 테마지 삼전 따위 누가 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테마입니다. 그렇죠. 아예 뭐 반도체도 테마고 2차 어, 전지도 테마고. 퀄 테스트 얘기 몇 번 나오면서 20번 넘게 퀄 테스트 가지고 이게 낚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가도 테마주보다 더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기 대표님 네. 반도체 끝났습니까? 저는 반도체 저도 안 좋게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까지는 삼성전자도 좋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뭐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저는 8월 5일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반도체는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 저평가인 것은 맞는데 당장에 삼성전자가 5%에서 10% 정도 반등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우량한 종목군들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엎을 만한 더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을 조금씩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달러 환율 140엔 깨지면 삼성전자 여기서 신저가 또 찍습니다. 근데 그거는 남의 나라 N화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깊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우리나라 너무 원화는 정말로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취급도 안 해주는 그렇죠. 통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엔화가 움직인다, 달러가 움직인다, 위안화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같이 연동해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장까지 뭐 이런 N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서 좀 삼성전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조금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섹터가 중요하고 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중을 해보자. 두 분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발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원전입니다. 어제 두빌이 한 8% 정도 올랐고 오늘도 장 초반에 한 4%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로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네요. 자, 원전.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에 체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원전 수주 확정되는 외교를 맺겠다. 원전 동맹. 이게 어떻게 모멘텀이 좀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원전 관련주들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많이 네.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은 조금 덜어질 수가 있지만 주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체코 방문 소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우리나라에서 어제 이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8년 만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원전 쪽에 대한 사업을 탈원전에서 탈원전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호였다고 해요. 탈원전 국가 1호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스위스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쪽에 엮이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거든요. AI가 발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연료를 사용했었던 것에서 전력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동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에너지를 간헐적으로밖에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ESS가 같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 단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원자력이 여전히 가장 저렴하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많이 있죠. 현대차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엄청 많죠. 두빌도 내용은 좋은데 1년 전에 13,300원에서 지금 뭐 17,000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오를 듯 내릴 듯 오를 듯 내릴 듯 하면서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뭐 한 17,000원 정도. 이게 그 내용 대비해서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데 있어서 시차가 길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혀야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7월 중순쯤에 고점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번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체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꺼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는 매출로 잡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매출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수주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게 재무에는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시차가 이제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꾸준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을 좀 띄워놨거든요. 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중순에 이제 98,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5,000원대에서 거의 100%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받았다가 이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서부터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50% 60% 정도가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출이 어떻게 찍히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주가는 최근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원전 관련해서 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모멘텀으로 치면은 뉴스나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이 발제하신 이것도 가져오셨네. 주제 보겠습니다. 두빌 내용은 좋은데 안 가는 종목 그리고 내용이 좋은데 안 가는 종목 2 현대차. 가잖아요, 현대차. 오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2% 얼만데요? 오르고 있어요. 현대차 지금 얼마인데요? 2.3% 상승. 아직도 23만 원이네. 와. 23만 7천 원. 반올림하면 24만 원.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GM이 뭉쳤다. 내용 너무 좋아요. 네. MOU를 맺는다. 야, 이 자동차 거대 자이언트들 둘이 손잡자. 야, 시장 확장 기회라고 합니다. 네. 내용 좋죠, 역시. 좋죠. 네. 네, 이래서 사야 됩니다. 아니, 현대차 올해 안에 3자 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올해 안에 3자는 힘들지겠지만 올해 안에 3자 불가능하진 않다. 몇 프로 올라야 되죠? 그러면은 한 6만 올라야 되죠? 20%만 25% 오르면 돼요. 네. 일단 뭐 내용 말씀드릴게요. 내용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일단은 현대차 GM이 이제 동맹을 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에 나온 거하고 좀 제가 생각하는 걸 본다라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의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 공유한다라기보다는 이제 GM이 현대차 걸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EGMP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향후 3년인지 5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수조 원대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GM하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GM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 가지고 기술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48V라든지 완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좀 필요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 쪽입니다.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제품은 있긴 하죠. 근데 이 부분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기술력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부족한 게 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지금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현대차 걸 가져다 쓰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맹의 내용이라고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효과를 본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번에 보면은 향후 5년 동안인가요? 150조를 투자하겠다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이 조금은 같이 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좀 화가 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군산 공장도 폐쇄하고 하면서 지금 인천 그 부평 공장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현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차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GM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공장을 구조조정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미 쪽에서 공장을 작년에 폐쇄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현대차가 좀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주문이 많을 때 좀 바로바로 생산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 시장에 공략하는데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GM 쪽에서는 EREV,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가 새로 공개한 게 뭐냐면 EREV, 그러니까 충전형 전기차죠. 그래서 뭐 배터리는 기존의 그 전기차보다 한 70% 정도 혹은 60% 정도 낮은 배터리를 탑재하지만 오히려 가솔린 같은 걸로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니까 한 900km 혹은 1000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는 필요 없는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전 시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한 900km 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GMP 플랫폼을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서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안에 저기 PD님 하품하고 계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현대차 내용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근데 주가는 진짜 왜 못 가요? 뭐 현대차만 못 갔나요? 그건 그런데. 근데 저는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사실은 환율 효과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원화가 한 1870원대 후반, 80원대 있었던 게 지금 어쨌든 1330원 정도까지 하락한 것이면 50원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8월 1일부터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라서 3분기 실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덜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신차 판매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V3라든지 캐스퍼 EV 버전이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판매가 들어간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연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주가는 뭐 엄청나게 V자 반등은 힘들겠지만 완만한 상승세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현대 기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제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쪽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중장기로 봤을 때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현대차 팬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 시총이 400조입니다. 네. 현대차 시총이 40조, 50조예요. 현대기아 합쳐도 100조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저평가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에 따라서는 주관이 좀 다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싸다. 근데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과연 왜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긴 합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좋으니까 현대차처럼 이 종합 자동차 기업으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 없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원전이랑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를 했고요. 오후장 공략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 요 종목입니다. MDS 테크 대 SL. 두 분 다 요거 자동차 관련 그거죠? 맞죠? 네, MDS 테크는 이제 자율주행 쪽도 관련이 있고 엔비디아 쪽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거 투자 포인트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AI 쪽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뭐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이 AI에 대한 거품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AI 쪽에 AI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로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서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 중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율주행 드라이브, 뭐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MDS테크라는 기업은 뭐 엔비디아와 그 AI 쪽과 관련이 있고 자율주행까지도 같이 엮여 있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하시기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1,1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창희 대표님 SL. 네. SL도 워낙 좋은 기업이죠. 요거 한번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현대기아가 서로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는 부품도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SL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현대기아의 상당 부분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 또 GM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플랫폼을 공유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 성장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SL이 LED 헤드램프 쪽만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기차 BMS 쪽도 상당 부분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시면 좋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 이제 LED 쪽으로 또 바뀌고 있죠. 그래서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인도 공장을 이제 IPO하면서 이제 확장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해외 공장 거점에 있는데 SL이 동시에 다 생산 라인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신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과도하게 좀 저는 하락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뭐 바닥은 단기적으로 형성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만 K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4만 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 SL 그리고 MDS테크 요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도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과 이재규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